미국과 중국 정상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관포위 사격에 대비해 자국 서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4기를 이동 배치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비밀 접촉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뉴욕 채널이 가동돼 다양한 형태로 북미 관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3차 시도 끝에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측정단은 주민들의 반대를 피해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측정을 했고 그 수치가 인체 보호 기준보다 훨씬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염으로 6월부터 나타난 열대야가 다음 주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당분간 이어집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 분양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이 오늘 크게 붐볐습니다. 대책 이후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뚝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눈치 보기가 한창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로 통화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하자, 이것 외에 구체적인 해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중국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오늘도 거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의 비밀 대화 채널이 최근까지 가동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첫 소식 이한주 기자입니다. 도발과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합의한 대북 메시지입니다. 지난 3일 통화에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실현이 공동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에서는 여전히 인식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통화 직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며 제재에 방점을 찍은 데 반해 중국 CCTV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은 대화와談判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중 모두 두 정상의 관계가 극도로 긴밀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싼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 조짐은 점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소극적인 대북 제재를 응징하기 위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CNBC도 미국과 북한의 대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하면 곧바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자신은 누구보다 평화적 해법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 트위터를 통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며 군사행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 미 태평양 사령부가 트위터에 B-1B 랜서 폭격기들이 괌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 쓴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Or if he does anything with respect to Guam or any place else that's an American territory or an American ally, he will truly regret it.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국가안보회의 NSC 멤버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 앞에 선 트럼프의 발언은 강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Hopefully it'll all work out. Okay? Nobody loves a peaceful solution better than President Trump, that I can tell you. 한국과 일본도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감명을 받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군사행동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온 트럼프와 견해차를 보여왔던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바로 옆에 서서 대화 우선을 교묘히 못 박았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s made it clear he prefers a diplomatic solution. I think he responded to that in effect just a moment ago. And so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경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칭찬받았을 것이라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최근까지 비밀 접촉을 이어왔다는 보도가 오늘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른바 뉴욕 채널인데 오바마 때 끊겼던 이 대화 채널이 오히려 강경 일변도로 보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복원됐다는 겁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 물밑 대화는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접촉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AP통신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과 미국의 이른바 뉴욕 채널이 가동돼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고위 관료는 윤 특별대표와 박 차석 대사의 접촉이 정기적으로 계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마지막 7개월 동안 대화가 단절됐었지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물밑 접촉이 시작된 겁니다. 양측은 주로 지난 2015년 체포된 김동철 목사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고 또 북미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대치 국면이 계속되며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도중엔 양측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청와대는 미중 정상의 통화가 긴장을 해소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미중 양국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 정상 간의 통화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고 사태 해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통화가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패신 논란을 의식한 듯 미중 양국과 오늘 대화 내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8.15 경축사에 대북 메시지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면서도 전반적인 기조는 신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자, 오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적 해법으로 가는 건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미국, 중국,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그러니까 미중 정상 통화 오늘 이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평화적 해법 찾기 시도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일관되게 대북 군사 행동에 강경하게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일에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석방한 일입니다. 이날 9일은요. 북한이 괌 포위 사격 계획을 공개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괌 포위 사격을 얘기한 날 캐나다인을 풀어줬다, 억류했던. 근데 이걸 대화 어떤 움직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인을 풀어주는 것만큼이나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정부의 특사를 북한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임 목사를 풀어줬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오늘 앞서 전해드렸던 뉴욕 채널 같은 경우도 보면 북한과 미국이 선제 타격 또 포위 사격 이런 얘기를 겉으로는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밑으로는 대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희망이 섞인 가능성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벼랑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만 위기의 최고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전부터 워낙에 그 소위 벼랑 끝 전술을 많이 구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극적으로 전환이 된 경우도 있지요. 네, 일단 1994년에 1차 북핵 위기 이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거부를 했고요.
또 이듬해인 1993년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온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발언 수위가 셉니다. 이때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졌는데요. 이때 미국이 북한 핵시설 공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당시 행정부였는데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지미 카터 당시 전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북한에 가서 김일성 당시 주석과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험악했던 분위기가 좀 풀리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시설 직접 공습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카터가 가면서 이제 극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던 건데 당시에는 그 북미 직접 대화가 막 시작된 직후였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상황과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 간 접촉선이 어쨌든 물밑적으로라도 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ICBM을 북한이 보유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보유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도 북미 관계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엄중했고 또 지금 못지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극적으로 대화의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반도 위기, 뭐 얘기가 8월 위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코리아 패싱, 뭐 더 나아가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패싱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직접 북한하고 해결할 만한 좀 상황이 되느냐 이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이고 물밑 대화 채널까지도 완전히 지금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ICBM이라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고해봐야 만한 사례가 2013년에 있었던 북한의 제3차 북한 핵실험 상황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성공단에 인력을 대거 철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물밑 접촉 채널, 공식 채널 그 어떤 것도 지금 지난 정부에서 다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독자적으로 북한과 뭐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 미국 쪽과는 계속해서 채널을 돌리면서 이제 하고 있다. 청와대 얘기죠. 네, 우리 정부는 그래서 미국과의 공조, 또 중국과의 협조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세 번째 시도 만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그리고 소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자, 일단 수치 자체는 인체 보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국방부 발표인데 기지 외부의 수치 측정은 오늘도 측정이 안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오늘 경북 사드 기지 안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두 차례 있었던 주민 반대 때문에 오늘 측정단은 헬기를 타고 기지에 진입했습니다. 측정 결과 기지 내부에서 6분간 연속으로 측정한 전자파 평균값은 레이더 100m 지점에선 제곱미터당 0.016와트, 순간 최대값도 제곱미터당 0.046와트였습니다. 전자파의 인체 보호 기준은 제곱미터당 10와트입니다. 소음은 레이더 100m 지점에서 51.9데시벨이었고 700m 지점에서도 47.1데시벨로 측정됐습니다. 주거 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은 50데시벨입니다. 하지만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2km 떨어져 있어 소음도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당초 검증단은 성주 기지에서 8km 정도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로 이동해 기지 외부 영향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1차 공여 부지에 대한 보완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난 4월이죠. 사드 장비가 성주 골프장에 들어갈 때 한 미군이 웃으면서 반입을 막는 주민들 동영상을 찍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한 미군 사령관이 당시 행동을 사과했는데
주민들은 진정성이 없다면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난 4월 26일 차량에 탄 한 미군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으며 웃습니다. 주민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고 부상자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드 반대 주민들은 미군 책임자가 와서 사과를 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주민들을 만나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거부했습니다. 사과 날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환경 조사를 하러 오며 사과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평가하고 결부시켜서 사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날 오너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토마스 벤달 사령관은 주민이 아닌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Specifically give you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of Songju were upset over a soldier that smiled. Obviously that was not appropriate for the circumstances. 주민들은 이에 대해 셀프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함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사 간부들이 장충기 씨에게 광고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공개된 바 있죠. 이번에는 반대로 장충기 씨가 MBC에 청탁을 하고 실제 MBC의 인사에 영향을 준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주간지 시사인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장 전 차장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인물에게 아들은 어디로 배치받았느냐면서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이 안광한 사장과 MBC 입사 동기라 부탁했다고 적었습니다. 장 전 차장이 MBC 기자 출신인 이 사장을 통해 MBC 측에 인사 관련 청탁을 전달한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장 전 차장이 받은 답장에는 감사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임부로 가기 전에 국내 유통부에서 바로 연장이 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특임사업국은 2014년 10월 새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당시 안광한 전 MBC 사장 주도로 교양제작국이 해체되고 특임국 등 각종 사업국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임국은 지난해 드라마 옥중화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정윤회 씨의 아들 정우식 씨가 출연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어제 자진해서 물러났지만 인선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야권의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여론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야권은 박기영 전 본부장의 사퇴에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훈 인사, 코드 인사가 계속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전 본부장의 기용과 인사 시스템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엔 구조적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시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뤄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본부장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관계자도 비판 여론이 이 정도까지 거셀 걸론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고 시간도 많이 흐른 만큼 반대 여론 수위가 이 정도로 높아질 걸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남은 내각 인선이나 외교관 임명에선 여론 읽기에 보다 공을 들일 걸로 보입니다. 실제 청와대는 박 전 본부장 사퇴와 관련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녀 사냥에 희생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의당의 당권 레이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측근인 이원주 의원이 독자 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곤란해졌죠. 안철수 전 대표, 다른 후보들로부터도 첫날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 청년 당원 행사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지지율이 5% 이하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곧바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 뭡니까? 패배, 조작, 불통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 상실입니다. 여기에 이현주 후보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 후보는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대 비안철수 구도로 전대를 끌어갈 구상이었는데 이젠 비호남, 수도권 표를 놓고 이 후보와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안 후보 진영에선 1차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정상 1차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비안철수 개표가 한 곳에 결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정배 정동영 후보는 당원 절반이 넘는 호남의 민심을 자극해 반안철수 여론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안 후보는 인지도를 내세워 TV토론 등에서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던 4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시민들이 파도에 맞서 인간띠를 만들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높은 파도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듭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을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한 해변 바다에 45살 김모 씨가 빠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도착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근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주말에 피서를 나왔던 53살 김희원 씨가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분이나 울음소리 때문에 도저히 안 뜯을 수가 없더라고. 이거 만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소방서 측은 오늘 파도가 매우 높았다며 시민들이 빨리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물 밖으로 구조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올여름에도 무더위로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열대야는 다음 주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시원스럽게 나오는 분수를 구경합니다. 쇼핑몰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예 땀을 내며 더위를 잊기도 합니다. 밤에 너무 더워서 아침까지 쭉 자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때이른 폭염 탓에 올해는 6월 말부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호 태풍 노루가 지나간 뒤 밤기온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덥더라도 또 밤에나 아침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창문만 열어놔도 저녁에 좀 잠을 수월하게 자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의 비 소식과 함께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미만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 태풍이 와서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밀어올리거나 중국에서 고기압이 발달해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열대야는 다음 주 초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분간 30도 안팎의 한낮 더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바다 온도도 오르죠. 이 때문에 해파리가 극성입니다. 오죽하면 물반, 해파리 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수온과 염분이 높아져 어군이 잘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 어민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멸치잡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해파리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해파리떼에 뒤엉킨 채 올라온 멸치들은 꿈틀대지도 못합니다. 인근 어장에선 꽉 들어찬 그물을 아예 통째로 바다에 내려 내용물을 쏟아버립니다. 해파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질까 봐 취한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됐다, 다 내빼라. 보름달 물해파리가 크게 번식해 바다를 점령한 건데
경남 고성만 일대 멸치 고획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7명, 8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월급도 지금 못 줄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결국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과 보성, 고흥군 등 3개 지자체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선을 투입해 해파리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 역부족입니다. 올해 모를 심으면 뭐가 다 죽은 상태랑 똑같은 거지 따져보면은. 여기에 바다의 염분 역시 높아져 어군이 형성되지 않는 데다 고수온에 이달 중순부턴 고밀도 적조까지 예상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 분양한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오늘 5천 명이 몰렸습니다. 그 사이 서울의 아파트값은 떨어졌고 재건축 거래도 끊겼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엔 눈치 보기가 한창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섰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에 첫 분양하는 아파트에 견본주택을 보러 온 겁니다.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된 서울 마포구 공동역 근처에 들어서는 아파트라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졌는데도 오늘 하루만 5천 명이나 몰렸습니다. 대출 규제도 좀 심해지고 또 청약도 이제 100% 가점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저같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가산점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다음 달부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서울 아파트는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뽑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수요도 쏠린 겁니다. 반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0.74% 올랐는데 대책 발표 첫 주에 0.25% 내렸습니다. 재건축 거래 자체도 뚝 끊겼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값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시장에선 치열한 눈치 보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초등 예비교사에 이어 오늘은 중등 예비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뽑는 인원이 크게 줄면서 임용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나 일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거리로 나선 중등 임용 준비생들은 정교사 정원을 과목별로 늘리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예고된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작년보다 490여 명 줄어든 3,033명입니다. 특히 국영수 과목에서만 약 4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2자릿수에 달한 경쟁률은 더 큰 문제입니다. 초등교사보다 더 큰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원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등의 교원 양성 기간을 축소하라. 여기에 기간제 교사나 영어회화 또는 스포츠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해 역차별을 일으키는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한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측은 정교사 정원 문제와 정규직 전환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예측에 실패한 교원 수급 정책이 교육계 내부에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장기 투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IOC 위원에 선출된 지 21년 만입니다. IOC는 이 회장 가족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환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건희 위원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위원 재선임을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병환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는 가족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6년 IOC 총회에서 선출된 이후 21년간 IOC 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3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OC는 이 위원이 그동안 올림픽 운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했다면서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도 지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IOC 위원회 입후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IOC 집행위원회에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IOC 위원은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 선수위원으로 뽑힌 유승민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네,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오늘 곳곳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진행됐고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처음 세워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진 건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날을 기리는 행사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다 패야 죽는 거예요. 그 일본 놈들이 뭐가 못됐느냐면 사람들이 다 죽여. 할머니들은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이 소수이고 고령인 만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후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째 민간단체들이 위안부 기림일을 챙겨왔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8월 14일을 국가 공식 기림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깡마른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을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입니다. 당시 조선인들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매서우고 잔인하고 매장한 일본 정부. 왜 그들은 지금까지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다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죄의 답변 한마디 없는 것인지. 어깨에 앉은 새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뜻합니다. 소녀상을 만들어온 김석영, 김운성 작가가 동상을 직접 제작했고 경남과 제주에도 노동자상을 추가로 세울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달리는 버스의 유리창이 갑자기 깨져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은 1시간 넘게 불안에 떨었지만 대체 차량도 없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에서 충북 제천으로 가던 시외버스 안입니다. 달리는 버스 유리창에 갑자기 금이 가더니 중간에 큰 구멍까지 생겼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이를 발견한 승객이 곧바로 기사에게 알렸습니다. 창문이 분명히 깨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사님이 계속 달리시더라고요. 근데 유리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제가 좀 따가워서 피했거든요. 피했더니 와당창 무너지고. 하지만 버스 기사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공구로 아예 해당 창문칸 전체를 깼고 다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대체 차량도 투입되지 않은 채 깨진 창문 그대로 목적지까지 달린 겁니다. 그동안 30여 명의 승객들은 1시간 반 가까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약관에는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예비 차량을 투입하거나 출발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업체는 유리창이 깨진 사실을 기사에게 통보받았지만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손님이 가야 안 할까요?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일어나서 운행하다 중간에 발견되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이집트에선 열차끼리 부딪혀 승객 4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로 변경을 제대로 못해 생긴 참사였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철로를 벗어난 열차가 쓰러져 있습니다. 여객칸 대부분이 부서지고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널브러진 승객들의 물품이 사고 당시의 처참함을 짐작케 합니다. 이집트 지중해 연안 도시 알렉산드리아 인근에서 발생한 열차 추도 사고입니다. 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를 뒤따르던 열차가 미처 선로 변경을 하지 못한 채 고속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كنت واقفه فوق السطوح ببص لقيت العربيتين القطرين داخلين في بعض وراح عاملين زي هرم كده وراح لابسين في بعض. 이 사고로 최소 승객 49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내 열차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부실한 철도 안전 시스템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가 1000건이 넘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여객열차 충돌로 51명이 숨졌고 2002년에는 만원 기차에 불이 나 37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고 역시 기관사와 관제실의 선로 변경 착각에 따른 인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100톤 크레인 차량이 마을버스를 들이받아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운전기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오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충제에 오염된 달걀이 원산지인 유럽은 물론 홍콩에서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된 달걀이 EU 15개국의 스위스, 홍콩까지 모두 17개 나라에 유통된 게 확인되자 유럽연합은 다음 달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만든 지 100년이 넘은 케이크가 남극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남극유산보존재단이 남극에서 찾은 물건 중 하나로 100년 전 남극에 온 탐험가가 남긴 겁니다. 말린 과일이 든 이 케이크는 영국의 비스킷 제조사가 만들었는데 먹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일출 직전까지 관측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내일 새벽 3시쯤에는 시간당 최대 100여 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미술관 하면 조용히 작품 감상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즘 미술관들은 좀 다릅니다. 관객들이 모여 운동을 하고 카페처럼 먹고 마시는 곳도 있습니다. 미술관의 변신을 권근영 기자가 담았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누워서 다리를 뻗고 허리를 구부립니다. 여기는 체육관이 아니라 미술관인데 미술관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조각품 사이에서 야외 정원에서 다 함께 땀을 흘린 뒤 작품을 감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운동을 한 뒤 전시를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관람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언제 이런 큰 미술관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요가를 해보겠어요. 지하 3층에 다리 떴고 야자수도 섰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맥주병을 들고 기분도 내봅니다.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미술관인데 과거 당구장이었던 공간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림도 전시 중입니다. 관람 시간을 낮 1시에서 밤 10시로 하여 퇴근 후에 직장인들이 전시장에 들려 전시를 보며 가볍게 한 잔 즐길 수 있는 단순히 보는 곳을 넘어 체험하는 곳으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눈길을 끄는 요즘 미술관들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막바지죠. 개인 타이틀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다 안타왕은 두산 김재환과 롯데 손아섭이 한치의 양보 없이 겨루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롯데 손아섭이 1회 초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석점 홈런을 칩니다. 두산 김재환도 질세라 1회 말 상대 선발 해커의 초구를 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어제까지 146개로 최다 안타 공동 1위를 달린 김재환과 손아섭은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김재환은 두산 선수로는 2009년 김현수 이후 8년 만에 안타왕에 도전합니다. 2008년 데뷔한 김재환은 지난해부터 시즌 30홈런을 넘기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이후 4할 타율에 이번 주엔 13경기 연속 타점 기록도 세웠는데 1999년 이승엽의 기록을 넘긴 한국 프로야구 신기록입니다.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최다 안타 1위에 오른 손아섭은 4년 만에 안타왕 복귀를 노립니다. 스트라이크와 볼을 골라내는 성구안이 뛰어난 데다 빠른 발까지 갖춰 안타 생산에 유리합니다. 김재환과 손아섭의 뜨거운 경쟁 속에 역대 두 번째로 시즌 200안타의 주인공이 탄생할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오늘은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팔면 2,300원, 팔다 걸리면 500만 원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두환 회고록 이야기인데요. 예. 이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에 출간됐습니다. 이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고록 인쇄를 검찰이 추징금으로 회수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나 많이 팔린 것 같은데 결국 책을 팔아서 수익금이죠. 수입이 전두환 씨에게 갈 게 검찰이 국고로 환수하겠다,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지금 추징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약 1,05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내야 할 총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0년 동안 전 씨가 그중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 5천만 원만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절반, 그러니까 1,151억 이것도 전두환 씨가 낸 게 아니라 검찰이 숨겨놓은 걸 찾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전 씨 측은 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버텨왔는데요. 이 전 씨 측이 타인 명의로 전환했던 이 현금과 부동산, 이 그림 등을 검찰이 꾸준히 찾아내면서 추징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회고록은 물론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남아있긴 한데 만약에 법원이 결정을 해서 추징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인세로 추징금을 나머지를 다 하려면 몇 건이나 팔아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전단 회고록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권당 23,000원 가량인데요. 그나마 1권은 허위 주장이 많이 담겨 있어서 현재 판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2, 3권의 경우에는 정확한 인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10% 정도로 치면은 2,300원 가량인데 결국에 따지면 4,580만 부가 팔려야 추징금을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고 사실 그렇게 많이 팔려서도 곤란하겠죠. 이게 허위 주장도 많다는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추징금 납부 기한이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네,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4,580만 부라는 건 현재 국내 유권자가 4,200만 명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모두 한 권씩 사도 부족한,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의 국내 판매 부수를 보면 1,453만 부인데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보다 약 3배 정도 더 팔아야 그걸 이제 남은 추징금을 충당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팔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요. 맞습니다. 논란이 된 추징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산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책밖에 지금 남은 상황이 아니죠. 맞습니다. 2, 3권 말고 지금 1권 같은 경우는 아까 안지현 기자 얘기대로 이게 아예 못 팔게 돼 있잖아요. 판매 금지가 됐는데 팔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먼저 이 허위 사실이 많이 들어있어서 현재 법원이 이 판매 결정을 금지시킨 겁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광주항쟁의 진실을 모두 부인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펴면서 법원이 30여 건 넘게 허위로 쓰여졌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법원이 허위 사실을 모두 진실에 부합하게 고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회고록을 팔거나 배포할 경우 전두환 씨 측이 한 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권은 팔다가 걸리면 500만 원을 내야 되고 2, 3권의 경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법원이 결정을 할 경우에 팔아서 얻는 수익, 그러니까 2,300원이 국고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여다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미국 입장이라는 게 트럼프가 오전에 했던 얘기, 오후에 했던 얘기가 완전히 달랐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맞습니다. 너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더 혼란을 준다는 건데요.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3일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이 편하게 자서는 안 될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뒤에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또 이 외교적 수단, 즉 대화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오락가락 일색입니다. 지난 8일에는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평화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전략을 미국은 같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미국 쪽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도 상당히 황당한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측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접하고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북도 안의 청소년 학생들이
서설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입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재입대 행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된다는 거죠? 네, 인원이 총 347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재입대하겠다고 한 사람이요? 네, 입대나 재입대 포함해서 그만큼이 희망하겠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그런데 북한의 총 인구가 2,5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 입대나 또는 재입대를 희망했다는 건데요. 또 엉뚱한 수치라는 게 입증되는 거는 지난해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병력은 1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병력의 약 3배 정도가 재입대를 희망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재입대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미국하고 결사항전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들어가서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또 20여 년 만에 가장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런데도 또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그 얘기군요. 자,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 31도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